거짓의 포트폴리오 신뢰를 파는 여자의 거짓말. 일부 완벽한 사람. 1. 신뢰의 얼굴. 강남 중심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뒤편의 한 고급 와인바. 목요일 저녁 8시. 이곳은 중년에 성공한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와인 잔을 돌리는 손길들은 저마다 세련됨을 과시하듯 우아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호박빛 조명을 뿌리는 가운데 테이블마다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장민영 팀장님, 이번 분기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한 남자가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건넨 말에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여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38 장민영. 그녀는 지능증권 자산운용본부의 펀드 매니저로 이 동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검은색 캐시미어 니트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세련되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는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져 있었고 귀에 걸린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을 반사했다. 과찬이세요, 이 회장님. 시장이 좋았을 뿐이에요. 장민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천천히 돌렸다. 잔 안에서 루비빛 액체가 소용돌이쳤다. 그 소용돌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시장이 좋다고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죠. 동호회 회장인 이준혁이 다시 말했다. 그는 강남에서 치과 3곳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얼굴은 팽팽했고 손목의 롤렉스는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장민영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자신도 그녀와 같은 성공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맞아요. 저도 장 팀장님 덕분에 올해 목표 수익 달성했어요. 옆자리에 한 여자가 거들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강남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장민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다들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투자는 결국 운도 따라야 하는 거니까요. 장민영은 와인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레드와인의 떫은 맛이 혀끝에 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듯 삼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의 온도를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 순간 그녀는 완벽했다. 성공한 전문직 여성,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운도 실력이죠, 뭐.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장민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진심처럼 보였다. 아니, 진심이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이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들의 신뢰를, 그들의 존경을,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그것들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나저나 장 팀장님, 다음 달 등산 일정 잡으셨어요? 한 남자가 물었다. 그는 40대 초반의 변호사였다. 장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북한산 100군데 코스로 가려고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괜찮은 등산로를 하나 찾았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경치도 좋더라고요. 다음에 함께 가보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등산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열정이 비쳤다. 마치 정말로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장민영은 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했다. 맛집, 와인, 등산 코스, 투자 정보. 그녀는 관대했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좋아했다. 어디예요? 경기도 외곽 쪽인데 정확한 위치는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조용하고 한적해서 정말 좋아요. 장민영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우아했다. 손톱은 투명한 네일로 정돈되어 있었다.
어떤 과장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절제되어 있었고 그 절제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임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갔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다. 장민영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검은색 롱코트를 걸치며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완벽한 가면이었다. 와인바를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장민영은 코트에 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긋했다. 급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여유로웠다. 적어도 겉으로는.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검은색 BMW 5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민영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고요함이 차 안을 채웠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잠시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주차장의 회색벽, 희미한 형광등, 다른 차들의 검은 실루엣,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다. 장민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아까의 따뜻한 미소가 없었다. 그저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다. 이것이 진짜 장민영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면 뒤의 얼굴.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의 밤거리로 접어들었다. 네온사인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화려한 색채들이 그녀의 얼굴에 일시적으로 빛을 드리웠다가 사라졌다. 장민영은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신뢰했다.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를 존경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불안이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히는 불안.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그녀는 그 예감을 무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둠 속의 벌레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여의도 진흥증권 본사 24층 자산운용본부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모니터들이 줄지어 늘어선 책상마다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끊임없이 숫자를 갱신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가며 깜빡였다. 상승과 하락의 리듬. 장민영의 책상은 사무실 안쪽 창가에 있었다. 그녀 앞에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왼쪽 모니터는 국내 증시를, 가운데 모니터는 해외 증시를, 오른쪽 모니터는 채권 시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화면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클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민영 언니, 커피 드릴까요? 옆 책상의 후배, 윤서연이 물었다. 31살의 윤서연은 장민영보다 2살 아래였지만 사내에서는 늘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다. 윤서연은 장민영을 존경했다. 그녀의 일처리 방식, 그녀의 침착함, 그녀의 성공. 모든 것이 윤서연에게는 롤모델이었다. 고마워, 서연아. 아메리카노로. 장민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윤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편의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없는 사이 장민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장 팀장님,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투자건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요. 마이너스 최철민. 장민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철민. 부동산 개발업자. 40대 후반의 남자. 그녀는 그를 3달 전에 만났다. 한 세미나에서였다. 최철민은 그녀에게 투자 상담을 요청했고 그녀는 정중하게 응했다. 그 이후로 그는 종종 연락을 해왔다.
장민영은 답장을 입력했다. 네, 괜찮아요. 시간과 장소 알려주시면 맞춰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철민. 자산 규모 약 100억. 현금 유동성 높음. 투자 경험 많음. 신중한 성격. 하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타입. 완벽한 타깃이었다. 윤서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장민영의 책상에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언니, 요즘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윤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장민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언니가 쓰러지면 저희 팀 어떡해요? 윤서연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장민영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마워, 서연아. 걱정 마. 나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윤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장민영은 커피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시장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살아있었다. 이 거대한 게임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장민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전화를 받았다. 네, 장민영입니다. 아, 장 팀장님. 저 최철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중후했다. 장민영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최 대표님. 방금 문자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장민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스케줄은 빡빡했지만 최철민 같은 고액 자산가를 놓칠 수는 없었다. 오늘이요? 저녁 7시 이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청담동에 괜찮은 한정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뵙죠.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민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최철민은 급했다. 급한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은 실수를 한다. 장민영은 그런 실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7시 40분. 청담동의 한 한정식집. 송월원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2층 한옥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장민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내를 받아 2층의 개별룸으로 올라갔다. 복도의 나무 바닥이 발걸음마다 가벼운 소리를 냈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최철민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장 팀장님. 최철민은 48세였다. 키는 175cm 정도로 평범했지만 체격은 단단해 보였다. 짧게 깎은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장은 고급스러웠지만 그의 분위기는 어딘가 투박했다. 건설 현장을 오가며 일해온 사람의 느낌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장민영은 미소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팬츠를 입고 있었다. 간결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전체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일찍 오셔서 미리 주문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장민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철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를 판단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장민영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장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 번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잃었죠. 물론 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제게 악몽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민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최철민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고 싶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제가 장 팀장님을 선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신뢰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만나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장민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최철민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그는 불안했다. 과거의 실패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최 대표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민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신뢰. 고객과의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신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철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적인 채권 투자와 부동산 개발 수익을 연계한 구조입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 수익은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을 알고 있어요. 최철민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민영은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내심 미소 지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최철민이 물었다. 장민영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녀는 화면을 켜고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래프, 표, 숫자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과 존재하지 않는 개발 프로젝트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것이었다. 이 채권은 현재 시장에서 연 4.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프로젝트는 준공 후 약 20%의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합치면 총 약 25%의 수익률이죠. 최철민의 눈이 빛났다. 25%. 그것은 매력적인 숫자였다. 장민영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물론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조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전됩니다. 원금 보전이요? 네. 채권 투자 부분이 그것을 담보합니다. 장민영의 말은 매끄러웠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거짓말은 진실처럼 들렸다. 아니, 진실이었다. 적어도 일부는. 그녀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다. 좋습니다. 최철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장 팀장님을 믿겠습니다. 30억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30억. 장민영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철민의 질문에 장민영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다음 주 중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계속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부동산 시장, 경제 전망, 취미생활. 장민영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최철민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를 더욱 깊이 신뢰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최철민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장 팀장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최 대표님. 장민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장민영은 자신의 차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최철민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고요했다. 장민영은 핸들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30억. 그중 10억은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다. 과거의 구멍을 메우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 폰지판지 구조.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시동을 걸었다.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민영은 도로로 진입하며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바흐의 푸가. 복잡하고 정교한 선율. 마치 그녀의 삶처럼. 그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끝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이 투자자의 함정. 이틀 후, 일요일 오후. 경기도 용인, 최철민의 집. 넓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최철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장민영과의 만남 이후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최철민은 4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었다. 젊은 시절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리고 35에 자신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작은 빌라 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고 일을 제대로 했다. 입소문이 났고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40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중견 건설업자가 되어 있었다. 자산은 100억을 넘었다. 그는 성공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다. 더 큰 부를 원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다. 첫 번째 투자는 주식이었다. 그는 증권사 직원의 추천을 받아 3천만 원을 투자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 500만 원, 1000만 원. 그는 흥분했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1억, 2억.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다. 급락이 왔고 그는 3억을 잃었다. 두 번째 투자는 부동산이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땅을 샀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지만 개발은 무산되었다. 땅값은 폭락했다. 그는 4억을 잃었다. 세 번째 투자는 암호화폐였다. 친구의 추천으로 비트코인을 샀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더 많이 샀다. 하지만 가격은 곧 폭락했다. 그는 2억을 잃었다. 총 9억. 10년 동안 9억을 잃었다. 그것은 그의 사업 수익 대부분이었다. 최철민은 절망했다. 그는 투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갈망이 남아 있었다. 한 번만 제대로 투자해서 잃은 돈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러던 중 그는 장민영을 만났다. 한 투자 세미나에서였다. 그녀는 강연자로 나왔고 그는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진실되어 보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투자 상담을 요청했다. 그 후 석 달 동안 그는 그녀를 관찰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다.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전문가,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 최철민은 확신을 얻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사람을 제대로 봤다. 그리고 이틀 전 그는 그녀와 저녁을 함께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채권과 부동산 개발 수익 연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 그것은 완벽해 보였다. 최철민은 결단을 내렸다. 30억을 투자하기로. 지금 그는 소파에 앉아 그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일이 하나 있었다. 발신자는 지능증권 법무팀이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장민영이 보낸 것이 아니라 법무팀에서 직접 보낸 것이었다.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최철민 대표님께 귀하께서 문의하신 채권 상품 관련하여 회신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판매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상품과 혼동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지능증권 법무팀 김영호. 최철민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는 다시 이메일을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매된 적이 없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장민영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라. 아마 오해일 것이다. 실수일 것이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고 먼저 자신이 받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장민영이 보여준 자료들을 꺼냈다. 태블릿으로 본 화면을 프린트한 것들이었다. 그래프, 표, 채권 상품명.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채권 상품명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장민영이 말한 것과 달랐다. 수익률도 다르고 구조도 달랐다. 그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이름. 하지만 그건 역시 검색되지 않았다. 최철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현기증이 났다. 이건 사기다. 그는 깨달았다. 장민영이 그를 속였다. 아니, 속이려고 하고 있다. 아직 돈을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서류를 받고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넘겼다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또다시 속을 뻔했다. 그는 자신을 저주했다. 바보 같은 인간. 왜 또 사람만 보고 판단했나?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장민영. 그 여자가 그를 이용하려 했다. 그의 신뢰를, 그의 돈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장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되었다. 네, 최 대표님. 장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최철민에게는 그 부드러움이 이제 거짓으로 들렸다. 장 팀장님, 제가 받은 자료 좀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최철민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아직 확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네, 괜찮아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채권 상품명이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보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짧은, 하지만 의미심장한 침묵. 그리고 장민영이 대답했다. 아, 그 상품은 일반 공개 상품이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 전용이라서 일반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너무 매끄러웠다. 최철민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능증권 법무팀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다. 최철민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장민영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아마 담당자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법무팀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최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장 팀장님,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최 대표님, 오해이세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장민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철민은 그 침착함 뒤에 숨겨진 당황을 감지했다. 좋습니다. 만납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물론이죠. 내일 점심때 뵙는 게 어떨까요? 내일은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봅시다. 최철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변명을 준비할 시간을. 오늘 저녁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장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철민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다. 다행히 돈을 넘기기 전에 알아차렸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하지만 최철민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오늘 밤 장민영을 만나서 진실을 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장민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철민과의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철민이 알았다. 그는 확인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였다. 만약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만약 그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장민영이 지난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다. 항상. 그녀는 옵션들을 생각했다. 첫 번째 옵션, 최철민을 설득한다. 그를 만나서 다시 한번 신뢰를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이었다. 그는 이미 의심하고 있고 증거도 확인했다. 두 번째 옵션, 돈을 돌려준다.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에게 보상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이미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에 바빴다. 세 번째 옵션. 장민영은 그 생각을 멈췄다. 아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옵션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두운, 돌이킬 수 없는 옵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도시,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어둠이 숨어 있었다. 장민영도 그 어둠의 일부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최철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8시, 경기도 광주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어요. 위치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람 많은 곳에서 얘기하기엔 민감한 내용이라서요. 문자를 보내고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입력했다. 최 대표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다. 5분 후 최철민의 답장이 왔다. 좋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장민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광주시 외과. 사람이 없는 곳. CCTV가 없는 곳. 그녀는 이미 그런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주 추천했던 등산로였다. 그녀는 위치를 최철민에게 보냈다. 그리고 자신의 준비를 시작했다. 챕터 3 균열. 일요일 저녁 6시. 장민영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었다.
그 아내는 어두운 회색 후드티를 입었다. 바지는 검은색 청바지. 신발은 등산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평소에 세련된 그녀가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는 평범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작은 크로스백. 그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그녀는 서랍을 열고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다. 거기서 작은 칼을 꺼냈다. 과도. 그녀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철민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감옥에 갈 것이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장민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올라타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시동을 걸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진입했다.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시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다. 장민영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후 7시 30분,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작은 주차장. 등산로 입구였다. 차는 몇 대 없었다. 대부분 등산객들은 이미 하산했을 시간이었다. 장민영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철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지금 출발합니다.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장민영은 답장을 보냈다. 네, 저도 도착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산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다. 30분이 지났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다. 회색 SUV. 최철민의 차였다. 장민영은 차에서 내렸다. 최철민도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섰다. 장 팀장님. 최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민영은 고개를 숙였다. 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당신이 저를 속이려 한 것 말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최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장민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사정이요? 사기를 치려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최철민은 한 걸음 다가섰다. 장민영은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최 대표님, 여기서 얘기하기엔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등산로 입구 쪽으로요. 장민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최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벗어나 등산로 입구로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에는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거기 앉았다. 장민영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최 대표님,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과거에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메우기 위해 계속 돈을 굴려왔어요. 폰지 구조라는 거 아시죠?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짜 떨림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두려웠다. 최철민은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은 전문가잖아요.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기를 쳐도 된다는 겁니까? 최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민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히겠어요. 그 순간 장민영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미안해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결연한 눈빛이었다. 최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제발,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요? 이제 와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최철민은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장민영은 그를 붙잡으려 했다. 최 대표님. 하지만 최철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는 계속 걸었다. 장민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가면 모든 게 끝이다.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감옥에 간다. 5년, 아니 10년. 내 인생은 끝난다. 장민영은 가방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과도를 움켜쥐었다. 아니, 이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최철민을 향해 뛰어갔다. 최 대표님. 최철민이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장민영은 그의 가슴에 과도를 찔렀다. 최철민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장민영은 과도를 뽑았다. 피가 흘러나왔다. 최철민은 비틀거렸다. 장민영은 다시 한번 그를 찔렀다. 이번에는 목 부근에. 최철민은 바닥에 쓰러졌다. 장민영은 그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갔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곧 그의 손이 바닥에 떨어졌다. 움직임이 멈췄다. 장민영은 과도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최철민은 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살인자가 되었다. 장민영은 일어났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등산로는 조용했다. 그녀는 최철민의 시신을 바라봤다. 뭘 해야 하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매장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다. 거기에 묻으면 된다. 적어도 당분간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장민영은 최철민의 시신을 끌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무거웠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시신을 등산로 옆 숲으로 끌고 갔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자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나무들을 비췄다. 그녀는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시신을 그곳에 내려놓았다. 이제 파야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삽이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뒤졌다. 다행히 나뭇가지와 돌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1시간이 걸렸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드디어 구덩이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최철민의 시신을 구덩이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흙을 덮었다.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표면을 가렸다.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장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완벽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녀는 손전등을 끄고 등산로로 돌아갔다. 주차장이 보였다. 최철민의 차와 그녀의 차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최철민의 차로 갔다. 차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차 안을 뒤졌다. 최철민의 휴대폰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처리할 것이었다. 장민영은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차에 올라타기 전 그녀는 자신의 옷을 확인했다.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패딩 점퍼를 벗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그것을 넣었다. 나중에 태워야 한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챕터 4 그날 밤 10시 장민영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피 묻은 패딩 점퍼와 최철민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근처의 야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라이터를 꺼냈다. 점퍼에 불을 붙였다. 화염이 치솟았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화염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녀의 표정은 공허했다. 점퍼가 다 타자 그녀는 젤을 흩뿌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위로 내리쳤다. 화면이 깨졌다. 그녀는 그것을 근처 개울에 던졌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다. 장민영은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서울로 집으로.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주변의 차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장민영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집에 들어가자 그녀는 곧바로 욕실로 갔다.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몸을 적셨다. 그녀는 비누로 온몸을 문질렀다. 손에 묻은 흙과 피의 흔적을 지웠다. 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다. 검은 물, 붉은 물. 샤워를 끝내고 나와 그녀는 거실로 갔다.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실행했다. 아무 영화나 재생했다. 화면에서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장민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보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다. 살인.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최철민. 그는 그저 자신의 돈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죽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최철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쓰러지던 순간 그의 눈빛. 믿을 수 없다는, 배신당했다는 눈빛. 그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안도감도 느꼈다. 이제 최철민은 말할 수 없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그녀의 비밀은 안전하다. 적어도 지금은. 장민영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 2시, 3시.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장민영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몸이 무거웠다.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야 했다. 출근해야 했다. 평소처럼. 그녀는 욕실로 가서 세면을 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녀는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을 맞췄다. 립스틱으로 입술에 색을 입혔다. 아이섀도로 눈가를 정돈했다. 서서히 장민영의 얼굴이 돌아왔다. 완벽한 가면이. 그녀는 정장을 입었다. 네이비 블레이저에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에는 펀드 매니저 장민영이 서 있었다. 어제 밤의 살인자가 아니라. 장민영은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출근길에 나섰다. 도로는 출근 시간이라 막혔다. 그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 하지만 최철민에 관한 뉴스는 없었다.
당연했다. 아직 아무도 그가 사라진 것을 모를 테니까. 오전 9시 장민영은 지능증권 본사에 도착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갔다. 자산운용본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동료들이 그녀를 맞았다. 아, 민영 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윤서연이 밝게 인사했다. 장민영은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밝고 부드러웠다. 윤서연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언니. 고마워. 장민영은 커피를 받아 자신의 자리로 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다. 주식 시세, 환율, 채권 수익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녀는 업무를 시작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녀의 눈은 화면을 훑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최철민, 그의 시신, 숲속의 구덩이, 그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집중하라. 지금은 일할 때다. 평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윤서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언니, 같이 점심 먹을래요? 미안, 서연아. 오늘은 혼자 먹을래. 좀 피곤해서. 아, 그래요? 알겠어요. 푹 쉬세요. 윤서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갔다. 장민영은 자리에 남았다. 사무실은 텅 비었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여의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 빌딩들, 도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최철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물론 없었다. 그는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오후 3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장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 팀장님. 저는 최철민 대표님의 비서 김수진입니다. 장민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저녁에 최 대표님과 만나셨나요? 장민영은 잠시 생각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곧 결정했다. 만난 것은 사실이니까 인정하는 것이 낫다. 네, 만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실은 최 대표님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씀 들으셨나요? 장민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저녁에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는데요. 그렇군요. 혹시 그때 최 대표님이 어떤 상태셨나요? 불안해 보이거나 하셨나요? 장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좀 불안해 보이시긴 했어요. 최근에 투자 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 오시면 저한테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장민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시작되었다. 최철민의 실종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곧 경찰이 움직일 것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의심을 피할 수 있을지. 장민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거짓말을, 더 많은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영원히. 저녁이 되었다. 퇴근 시간. 장민영은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여전히 최철민에 관한 뉴스는 없었다. 하지만 곧 나올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장민영은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거실은 조용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더 많은 거짓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장민영은 눈을 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깔려 있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이부 완벽한 알리바이. 오후 실종. 화요일 오전 경기도 용인. 최철민의 집 거실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최철민의 아내 박선영, 45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최철민의 비서 김수진, 32살. 그녀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네, 사모님. 휴대폰도 꺼져 있고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못 봤대요.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 여보는 절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닌데. 박선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녀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다. 최철민은 성실한 남편이었다. 그는 항상 연락을 했다. 늦는다고, 어디 간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지만 일요일 저녁 이후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차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모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선영은 망설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것은 남편이 정말로 실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미 이틀이 지났다. 그래요. 신고해요.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11211을 눌렀다. 벨이 울렸다. 그리고 연결되었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희 남편이 실종됐어요.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침착하세요. 성함과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철민의 정보를 전달했다. 이름, 나이, 키, 체중,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 상담원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알겠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악이 흘렀다. 박선영은 숨을 참았다. 김수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전화가 다시 연결되었다. 경동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실종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중후하고 침착했다. 박선영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다. 남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박선영은 주소를 알려줬다.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김수진이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사모님,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찾아줄 거예요. 하지만 박선영은 불안했다.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1시간 후, 경동경찰서 수사과 형사 강태윤이 최철민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39살 형사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다. 키는 178cm,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현관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박선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다. 경찰이십니까? 네, 경동경찰서 수사과 강태윤 형사입니다. 강태윤은 신분증을 보여줬다. 박선영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가자 김수진이 일어나 인사했다. 강태윤은 소파에 앉으며 수첩을 펼쳤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최철민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일요일 저녁이라고 하셨죠? 네, 저녁 6시쯤 집을 나가셨어요. 약속이 있다고 하셨는데. 박선영이 대답했다.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투자 관련 미팅이라고만 하셨어요. 누구와 만난다고 하셨나요?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김수진이 끼어들었다. 제가 알아요. 장민영이라는 분과 만난다고 하셨어요. 지능증권의 펀드 매니저예요. 강태윤의 펜이 멈췄다. 그는 김수진을 바라봤다. 장민영, 연락처 아세요? 네, 여기 있어요. 김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여줬다. 강태윤은 그것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최철민 씨의 차량은요? 회색 SUV예요. 제네시스 제너서스 GV80 GV80. 번호는? 박선영이 차량 번호를 알려줬다. 강태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듯 펜으로 수첩을 두드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최철민 씨가 최근에 특이한 행동을 하셨나요? 불안해하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요, 전혀요. 우리 여보는 항상 차분한 사람이에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박선영의 대답에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사업가가 투자 미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민영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철민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최철민 씨의 사진 있으세요? 박선영은 액자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최철민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었다. 강태윤은 사진을 받아 수첩에 끼웠다.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수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선영이 그를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강태윤은 집을 나섰다. 그는 차로 걸어가며 수첩을 다시 펼쳐봤다. 장민영, 지능증권 펀드 매니저, 투자 미팅, 그리고 실종. 강태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장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지능증권 본사. 장민영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철민, 그의 실종, 그리고 곧 시작될 조사.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장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동경찰서 수사과 강태윤 형사입니다. 장민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네, 무슨 일이세요? 최철민 씨 아십니까? 네, 알아요. 저희 고객이신데요. 최철민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저녁에 장 팀장님과 만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장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일요일 저녁에 투자 상담차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셨나요? 경기도 광주시의 한등살로 입구에서요. 최 대표님이 그곳을 지정하셨어요. 장민영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섞었다. 실제로는 그녀가 장소를 정했지만 최철민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때 최철민 씨의 상태는 어땠나요? 장민영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좀 불안해 보이셨어요. 투자 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강태윤은 수첩에 빠르게 적었다. 누구에게 쫓긴다고 하셨나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최근에 사업상 문제가 있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는요? 저는 먼저 돌아왔어요. 최 대표님은 잠시 더 있다가 가신다고 하셨어요. 장민영의 대답은 매끄러웠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답들을 차근차근 늘어놓았다. 강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혹시 그날 밤 장 팀장님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8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봤어요. 시청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장민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고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넷플릭스 시청 기록, 집 근처 와이파이 연결 기록, 모든 것이 그녀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강태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형사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파고들고 의심하고 확인했다. 장민영은 더욱 조심해야 했다. 6말의 힘. 수요일 오후. 강태윤은 경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철민 사건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차량 추적 결과, 은행 거래 내역. 그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에 따르면 최철민의 휴대폰은 일요일 밤 8시 이후로 신호가 끊겼다. 마지막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등산로 근처였다. 강태윤은 그 위치를 수첩에 표시했다. 차량 추적 결과는 더 흥미로웠다. 최철민의 SUV는 같은 등산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강태윤은 어제 현장에 가서 차량을 확인했다. 차는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최철민은 최근 한 달간 큰 금액의 거래는 없었다. 다만 장민영과의 투자 상담 후 30억 원을 이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태윤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최철민은 등산로 근처에서 실종되었다. 그의 차는 그곳에 남아 있었다. 휴대폰 신호는 끊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최철민이 스스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 둘째,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 하지만 협박 전화나 몸감 요구가 없었다. 셋째, 살해되었다. 강태윤은 세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시신도 없고 범죄 현장도 없고 용의자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장민영에 대한 자료를 펼쳤다. 장민영, 38세, 지능증권 자산운용본부 펀드 매니저, 경력 15년, 성과 우수, 주변 평판 양호, 범죄 기록 없음. 강태윤은 어제 장민영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대답은 명확했다. 그녀는 최철민이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다고. 사업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강태윤은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최철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아내와 비서는 그런 징후를 전혀 몰랐다. 강태윤은 수첩에 메모했다. 장민영의 증언 마이너스 과도하게 구체적. 검증 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 형사에게 다가갔다. 이 형사, 최철민 사건 관련해서 주변 인물들 조사 좀 부탁해. 누구요? 장민영 주변 사람들. 동료, 친구, 동호회 회원들. 최철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알겠습니다. 강태윤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장민영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녀의 계정들은 활발했다. 와인 동호회,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그녀는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강태윤은 그녀의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게시물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2달 전에 올린 글이었다. 오늘 새로운 등산 코스를 발견했어요. 사람도 없고 경치도 좋고 조용히 생각하기 딱 좋은 곳. 다음에 함께 가실 분?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산속의 한적한 길. 강태윤은 그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배경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이었다. 그는 다른 자료를 뒤졌다. 최철민의 차가 발견된 등산로 사진. 강태윤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나무들의 배치, 바위의 형태, 길의 모양. 일치했다. 장민영이 올린 사진의 장소와 최철민이 실종된 장소가 같았다. 강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장민영은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만남 장소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전화 통화에서 최철민이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정했을 수 있었다.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장민영 마이너스 거짓말 가능성. 실종 장소 사전 인지.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장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진은증권. 장민영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였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회의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올까봐. 회의가 끝나고 장민영은 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윤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장민영입니다. 장 팀장님, 강태윤 형사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요일 저녁에 만난 장소인데요.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장민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경기도 광주시 동 32번지 근처 등산로 입구예요. 거기를 누가 정했나요? 장민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미 최철민이 정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강태윤의 질문에는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아니, 최 대표님이 조용한 곳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알던 곳을 추천했어요. 아, 그러니까 장 팀장님이 그 장소를 제안하신 거군요. 강태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장민영은 그것을 감지했다. 실수했다. 그녀는 진술을 번복했다. 네. 정확히는 제가 제안했어요. 그 장소를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등산을 자주 가거든요. 거기는 한적하고 좋은 곳이에요. 소셜미디어에도 올리셨던 곳이죠? 장민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윤이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처음 통화에서는 최철민 씨가 장소를 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장 팀장님이 제안했다고 하시네요. 어느 게 맞나요? 장민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공경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장소를 제안했는데 최 대표님이 동의하셔서 혼동했나 봐요. 그렇군요. 강태윤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확신을 얻었다. 장민영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뭔가 숨길 것이 있다는 신호였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철민 씨가 불안해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나요? 장민영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정확한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냥 요즘 사업이 어렵고 경쟁 업체들이 압박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경쟁 업체요? 어떤 업체들인가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최철민 씨의 가족이나 동료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영은 당황했다. 그녀는 최철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되었다. 글쎄요. 저한테만 말씀하셨나 봐요.
투자 상담 중이라 좀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장민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실수했다. 진술을 번복했고 모순된 정보를 제공했다. 강태윤은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장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녀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다. 정신을 차려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증거가 없다.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녀는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윤서연이 그녀를 보며 물었다. 언니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장민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윤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7시신. 금요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등산로 근처. 산림청 직원들이 야산을 조사하고 있었다. 최근 발생한 작은 산불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숲속을 걸으며 탄 나무들과 검게 그을린 땅을 조사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한 직원이 외쳤다. 다른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땅이 움푹 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던 나뭇가지들이 반쯤 타 있었다.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들을 치웠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뭔가를 발견했다. 옷의 일부.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하얀 것. 이거 시신인 것 같아요. 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동경찰서의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강태윤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현장은 이미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태윤은 통제선을 넘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시신을 조심스럽게 발굴하고 있었다. 강태윤은 시신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시신은 반쯤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강태윤은 수첩에서 최철민의 사진을 꺼내 대조했다. 일치했다. 최철민입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국과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태윤은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다. 목 부근에도 자상이 있었다. 날카로운 도구로 찔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나뭇가지들, 낙엽들, 흙. 범인이 서둘러 시신을 매장한 흔적이 역력했다. 주변에서 증거물 발견된 거 있나요? 강태윤이 물었다. 한 감식 반원이 대답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비가 와서 대부분 씻겨나간 것 같아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산로 쪽을 바라봤다. 여기서 등산로까지는 약 200m. 시신을 이곳까지 끌고 온 사람은 상당한 힘이 필요했을 것이었다. 아니면 여러 명이었거나. 강태윤은 수첩을 꺼내 현장 스케치를 시작했다. 시신의 위치, 주변 나무들의 배치, 등산로와의 거리.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한 감식 반원이 불렀다. 강태윤이 다가가자 그는 땅에서 발견한 작은 천 조각을 보여줬다. 이게 시신 근처에 있었어요. 섬유 분석해봐야겠지만 의류의 일부인 것 같아요. 강태윤은 천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어 증거물로 보관했다. 그리고 다시 현장을 둘러봤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발견되는 것은 없었다. 국과수 직원들이 시신을 들것에 옮겼다. 강태윤은 그들을 따라 숲을 빠져나왔다. 등산로에는 이미 구급차와 연구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시신이 연구차에 실렸다. 강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철민은 살해되었다. 그리고 이곳에 매장되었다. 범인은 누구인가? 동기는 무엇인가? 강태윤은 장민영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철민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알리바이도 완벽했다. 강태윤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CCTV 분석 좀 부탁해. 일요일 저녁 광주시 동일대의 모든 CCTV, 특히 등산로 주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등산로를 따라 주차장까지 걸었다. 최철민의 차가 발견된 곳. 그는 주차장을 둘러봤다. CCTV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각도가 좋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만 비추고 있었다. 강태윤은 CCTV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다. CCTV 영상 확보 필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8균열의 시작. 토요일 오후 경동경찰서 수사과. 강태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과 여러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최철민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다. 부검 결과, CCTV 영상, 증언 기록.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과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사망 시각은 일요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로 추정. 범행 도구는 날카로운 칼 또는 과도로 추정. 강태윤은 부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철민은 계획적으로 살해되었다. 범인은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살해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도 도착했다. 주차장 입구의 CCTV는 일요일 저녁의 영상을 담고 있었다. 강태윤은 영상을 재생했다. 오후 7시 45분 최철민의 SUV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등산로 쪽으로 걸어갔다.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오후 7시 50분 다른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보였다. 강태윤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번호판을 확대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다.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체형으로 보아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었다. 키는 160cm에서 170cm 사이로 추정. 그 사람도 등산로 쪽으로 걸어갔다.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밤 9시 30분 같은 사람이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최철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태윤은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에 집중했다. 걸음걸이. 오른쪽 발을 약간 끄는 듯한 습관. 팔을 흔드는 방식. 어깨의 각도.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변장한 인물. 여성 또는 소형 남성. 걸음걸이 특징 마이너스 오른쪽 발 약간 끔. 차량 번호가 3456. 그는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 결과가 나왔다. 렌터카였다. 일요일 오후에 대여되어 월요일 오전에 반납되었다. 대여자는 익명이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 강태윤은 혀를 찼다. 범인은 치밀했다. 렌터카를 사용하고 변장을 하고 CCTV를 의식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걸음걸이를 숨길 수는 없었다. 강태윤은 장민영의 소셜미디어를 다시 확인했다. 동호회 활동 사진들. 그는 그녀가 걷는 모습을 찾았다. 한 등산 사진에서 그녀의 걸음걸이가 보였다. 강태윤은 그것을 확대했다. 오른쪽 발을 약간 끄는 습관. CCTV 속 인물과 일치했다. 강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장민영이었다. 그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걸음걸이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 강태윤은 다시 자료를 뒤졌다. 장민영의 알리바이. 그녀는 일요일 밤 8시에 집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리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봤다고 했다. 강태윤은 넷플릭스 시청 기록을 확인했다. 확실히 그날 밤 그녀의 계정으로 영화가 재생되었다.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하지만 강태윤은 의심했다. 넷플릭스는 자동 재생 기능이 있었다. 영화를 틀어놓고 자리를 비워도 계속 재생되었다. 그리고 집 와이파이에 연결된 다른 기기로도 재생할 수 있었다. 강태윤은 통신사에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요청했다. 결과가 도착했다. 일요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장민영의 집 와이파이에는 노트북 한 대가 접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접속되어 있지 않았다. 강태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민영은 집에 있었지만 휴대폰은 들고 나갔다? 아니면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자신은 밖에 있었다?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장민영 알리바이 허점. 휴대폰 위치 추적 필요. 그는 휴대폰을 들어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 장민영의 휴대폰 위치 기록 좀 보내주세요.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알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강태윤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장민영의 거짓말, CCTV 속 인물의 걸음걸이, 알리바이의 허점.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강태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끝까지 파고들 것이었다. 일요일 오전, 장민영은 자신의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뉴스를 보았다. 최철민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뉴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불안이 밀려왔다.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더 집요하게 수사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강태윤의 전화들, 그의 질문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장민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 확인했다. 아직 없었다. 하지만 곧 올 것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일요일 밤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집을 나간 시간, 등산로에 도착한 시간, 최철민을 만난 시간, 그를 죽인 시간, 시신을 매장한 시간, 집으로 돌아온 시간, 그리고 알리바이, 넷플릭스 시청 기록, 와이파이 접속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윤이었다. 장민영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장민영입니다. 장 팀장님, 강태윤 형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장민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네, 괜찮아요.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일요일 저녁에 어떤 차를 타고 가셨나요? 제 차요. BMW 5 시리즈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장민영은 차량 번호를 알려줬다.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주차장 CCTV에 렌터카 한 대가 찍혔는데 혹시 보셨나요? 장민영은 잠시 생각했다. 렌터카? 그녀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차를 몰고 갔다. 그렇다면 아니요, 못 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최 대표님 차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CCTV에는 장 팀장님의 차가 찍히지 않았어요. 장민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CCTV에 그녀의 차가 찍히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주차장에 주차했다. 아니, 잠깐. 그녀는 다른 곳에 주차했었다. 주차장이 아니라 근처 도로변에. 아, 제가 주차장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주차장이 좁아서요. 어디에 주차하셨나요? 등산로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이요.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CCTV에 찍힌 렌터카는 누구 거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등산객이었겠죠. 그 차는 오후 7시 50분에 들어와서 밤 9시 30분에 나갔어요. 최철민 씨가 살해당한 시간과 일치하는데요. 장민영은 침묵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윤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의 걸음걸이가 장 팀장님과 비슷해요. 뭐라고요? 장민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당황했다. 저는 그런 차를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혹시 경찰서에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장민영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이었다. 알겠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장민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강태윤이 압박하고 있었다. CCTV 영상, 걸음걸이, 렌터카. 그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장민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부인해야 하나?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장민영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도시.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갇혀 있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감옥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었다. 3부 거짓말의 붕괴. 9 보폭의 비밀. 월요일 오전 9시 45분. 장민영은 경동경찰서 앞에 서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강태윤 형사를 찾는다고 말하자 직원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강태윤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장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강태윤은 장민영을 3층 수사과로 안내했다. 복도를 걸으며 장민영은 주변을 둘러봤다. 형사들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지고 전화를 받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강태윤은 조사실 하나로 그녀를 안내했다. 작은 방.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벽에는 거울이 붙어 있었다. 매직 미러.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저쪽이 보이지 않는 거울. 장민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저쪽에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을 것이었다. 앉으세요. 강태윤이 말했다. 장민영은 의자에 앉았다. 강태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주차장. 오후 7시 50분.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모자, 마스크, 검은색 외투. 장민영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 사람은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태윤이 물었다. 장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걸음걸이를 보세요. 강태윤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오른쪽 발을 약간 끄는 습관. 팔을 작게 흔드는 방식. 어깨가 살짝 기울어진 자세. 장민영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 걸을 때 미세하게 발을 끌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장민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윤은 노트북에서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장민영의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온 등산 동영상이었다. 그녀가 산을 오르는 모습. 똑같은 걸음걸이였다. 보시다시피 걸음걸이가 일치합니다. 강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민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반박해야 했다. 걸음걸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비슷하게 걷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강태윤은 노트북을 닫고 파일 하나를 꺼냈다. 통신 기록이었다. 장 팀장님의 휴대폰 위치 기록입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 여의도에서 신호가 잡혔고 7시 30분에 강남, 8시에 경기도 광주시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이후로는 다시 서울로 이동했죠. 장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껐다고 생각했다. 아니, 껐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지국이 마지막 신호를 기록했거나 그날 제가 드라이브를 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장민영은 급하게 변명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라이브요. 그런데 장 팀장님은 이전 통화에서 집에서 넷플릭스를 봤다고 하셨는데요. 장민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또 실수했다. 진술이 엉켰다. 강태윤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장 팀장님의 노트북으로 재생되었더군요. 휴대폰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 팀장님은 노트북으로 영화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던 거죠. 장민영은 침묵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침묵이 조사실을 채웠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장민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건 장 팀장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최철민의 시신 사진이었다. 부패가 진행되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장민영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셨나요? 강태윤의 질문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왜 죽였나요? 왜 거짓말을 했나요? 왜 이 모든 것을 했나요? 장민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을 떨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하지만 장 팀장님,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렌터카 대여 기록, CCTV 영상, 휴대폰 위치 추적, 걸음걸이 분석. 그리고 곧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도 감식 중이고요. 장민영의 눈이 커졌다. 섬유 조각? 그날 밤 그녀가 입었던 옷의 일부인가? 그녀는 모든 것을 태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남았나 보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민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장 팀장님,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진실을. 장민영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5년간 쌓아온 가면이, 완벽한 거짓말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가면. 같은 날 오후 2시, 강태윤은 수사과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상사인 수사과장 김현수와 다른 형사 2명이 함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철민 사건의 모든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김현수 과장이 물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걸음걸이 분석, 휴대폰 위치 추적, 진술의 모순. 그리고 섬유 조각 감식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섬유 조각은 언제 나오나? 오늘 저녁쯤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수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체포영장 신청 준비해. 오늘 밤에 신청하고 내일 아침에 발부받자. 알겠습니다. 강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피의자 장민영, 혐의 살인,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오후 5시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섬유 조각 감식 결과가 나왔다. 강태윤은 즉시 이메일을 확인했다. 첨부된 보고서를 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은 고급 캐시미어 소재로 여성용 외투의 일부로 추정됨. 색상은 검은색. 제조사는 이탈리아 브랜드 마시모. 해당 제품은 작년 겨울 시즌에 한정 판매되었으며 국내 판매량은 약 300벌. 강태윤은 즉시 장민영의 옷장을 압수수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오후 6시 강태윤은 법원에 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판사가 검토하고 발부하기까지는 하루 정도 걸릴 것이었다. 강태윤은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장민영의 오피스텔 쪽으로 향했다.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그녀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 같은 시각, 장민영의 오피스텔. 장민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온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녀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각오를 하라. 감옥에 갈 각오를. 10년, 20년, 어쩌면 무기징역. 장민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소리내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빈 집안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 경력, 명예, 신뢰.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뿐이었다. 장민영은 울음을 멈추고 일어났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중 검은색 캐시미어 외투를 찾았다. 작년 겨울에 산 마시모 두티 외투. 그날 밤 입었던 바로 그 외투. 그녀는 외투를 만졌다.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소매 부분에 약간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그날 밤 최철민의 시신을 끌면서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찢어졌었다. 그녀는 그것을 몰랐다. 섬유 조각이 현장에 남았다는 것을. 장민영은 외투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완벽한 펀드 매니저 장민영이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장민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동생에게?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밤이 깊어갔다. 장민영은 소파에 앉은 채로 잠들었다. 악몽에 시달렸다. 최철민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나를 죽였나? 장민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최철민이 따라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아직 어두웠다. 장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들. 그리고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 하지만 그녀에게는 끝의 시작일 뿐이었다. 10일 거짓의 대가. 화요일 오전 8시. 경동경찰서. 강태윤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형사 4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만약을 대비해서였다. 출발하자. 강태윤의 명령에 형사들은 차에 올라탔다. 경찰차 2대가 경찰서를 빠져나가 장민영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도로는 출근 시간이라 막혔다. 하지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오전 8시 30분 장민영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강태윤과 형사들은 건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직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에 있었다. 강태윤은 장민영의 집 앞에 섰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장민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윤을 보자 무슨 일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민영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태윤은 영장을 보여줬다. 장민영은 그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다. 옷 좀 갈아입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강태윤은 장민영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다.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듯 보였다. 옷을 갈아입은 후 강태윤은 장민영에게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다. 장민영은 눈을 감았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이제 그녀는 범죄자였다. 다른 형사들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옷장, 서랍, 책상을 뒤졌다. 검은색 캐시미어 외투를 발견하고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노트북과 휴대폰도 압수했다. 서류들도 모두 가져갔다. 강태윤은 장민영을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갔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밖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장민영 씨, 정말 최철민 씨를 죽였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할 말씀 있으세요? 장민영은 고개를 숙였다. 강태윤은 그녀를 보호하며 경찰차로 안내했다. 차 문을 열고 그녀를 태웠다. 그리고 차가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장민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 그녀는 이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경동경찰서에 도착했다. 장민영은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강태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녹음기를 켜고 말했다.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영 씨,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장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힘이 없었다. 강태윤은 질문을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최철민 씨와 만났습니까? 네. 어디서 만났습니까? 경기도 광주시 등산로 입구에서요. 왜 만났습니까? 장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투자 사기가 들통날 것 같았어요. 최철민 씨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막아야 했어요. 막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을 막는다는 거요.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 인생은 끝나니까요. 강태윤은 수첩에 적었다. 장민영은 계속 말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설득하려고 했어요. 돈을 돌려주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윤은 조용히 기다렸다. 장민영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칼을 가지고 갔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저는 그를 찔렀어요. 한 번, 두 번. 피가 나왔어요. 그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강태윤은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장민영은 계속 말했다. 시신을 숲속에 묻었어요. 서둘러서 묻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태우고 휴대폰을 버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들켰네요. 그녀는 쓰게 웃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강태윤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왜 투자 사기를 시작했습니까? 장민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어요. 고객 한 명에게 약속한 수익을 못 냈어요. 그래서 다른 고객의 돈으로 메웠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굴러갔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고 그들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줬어요. 폰지 스킴이죠. 저도 알아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합니까? 강태윤의 질문에 장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태윤은 녹음기를 껐다. 조사는 끝났다. 장민영은 자백했다.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었다.